예, 저희 이 TV 닥터에서도 지금까지 다양한 병에 대해서 또 증상에 대해서 방송을 함께 네. 만들어 왔는데요. 이 뇌전증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뇌전증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근데 이 이름에 너무 그 사회적으로 오해와 편견이 심해서 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간질학회에서 간질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뇌전증을 이 용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뇌는 뭐 이제 우리가 하는 보통 뇌죠. 그다음에 네. 전은 전기전자입니다. 증은 이제 증상을 얘기해 뇌전기가 흐르는 병 뭐 이렇게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새로운 용어가 대한의사협회를 통과해서 의학 용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 용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질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제 아주 심각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정말 안타까워하죠. 몹쓸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알게 될까 봐 이제 쉬쉬하는데 우리 그 설문조사를 한번 했더니 90%가 이 병을 숨기겠다.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보다도 다시 병에 걸린다면 이 병만은 안 걸리겠다. 네. 뭐 이러한 그 의견이 제일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혹시 이런 발작이 이제 직장이나 바깥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사직, 퇴직을 권유당하게 그렇습니다. 되고 네. 또 이 병을 숨기고 결혼을 하면은 이혼당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죠. 네. 제가 아는 환자 중에 한 분도 이 병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또 가족 그 자식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이제 수술을 해서 뇌전증이 완치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래요. 내가 이 병을 알았을 때 네가 나를 얼마나 과시하고 그랬느냐. 참 그 상상이 좀 갑니다. 네. 본인도 고통스럽겠지만 특히 주위 사람들, 가족들의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워낙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몇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15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5천만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35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다는 얘기고. 네네. 그럼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약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5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훌륭한 위인들 중에서도 뇌전증을 알았던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참 네네.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역사상에서 그 위대한 업적을 쌓은 영웅이나 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라든가 알렉산더 대왕, 또 뭐 피터 대제니, 네. 이러한 그 나폴레옹도 이 병을 앓은 거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예. 러시아의 대문호죠. 또 차이콥스키 정말 얼마나 유명한 작곡가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씨, 네, 그런 분들이 다 뇌전증을 앓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쌓은 걸 보면은 역시 네. 뇌전증이 정신병이나 불치병이라기보다는 네. 이 병에 걸려도 얼마든지 지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뇌전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뇌전증하고 정신병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병 그러면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나 감정의 이상이 생기면서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나 기전을 규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계 질환은 그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나 그 기전이 규명이 가능한 그런 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신경과학이 빨리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정신질환 중에서도 미세한 이상 소견이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정신과와 신경과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뇌전증은 그 말 그대로 그 전기 스파크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네.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따지면 뇌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조절하는 그런 중추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러한 이 조절 기능이 수십억 개의 뇌 세포들 간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서 소통을 하고 조화를 하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거기에 과대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 수십만 개의 뇌 세포들이 갑자기 과다 흥분 상태, 마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의식을 잃게 되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발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자꾸 재발하는 것이 뇌전증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파크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렇죠. 뇌전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네. 뇌전증이 아니더라도 네. 일시적으로 발작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발작은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네. 열성 경련.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애들 뭐 상당히 자주 열이 나면은 네, 뭐 자지러진다고 네. 이렇게. 소아의 네. 그 뇌는 이 열에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감기나 편도선염 때문에 고열이 있게 되면은 네. 네. 뇌전증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죠. 뇌가. 그래서 예,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이 떨어지게 되면 잘 회복이 되고 네. 5살이 넘게 되면 이런 그 민감도가 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예. 이런 경우는 뇌전증이라고 그러질 않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발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그 이유로는 이제 알코올이라든가 또는 대사성 질환 또는 무슨 그 약물 중독 또 어른에서는 이제 중풍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그 뇌가 이러한 스파크를 일으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안정이 되면은 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뇌전증은 유전하는가? 그러니까 유전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정말 중요한 네. 그런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중에 약 25%, 30%가 뇌전증은 유전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유전병을 그 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뇌전증에서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아주 적은 네. 그런 분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을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틀렸다고 보는데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는 것이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전자의 이상과 유전병과는 다르죠. 여기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유전병이라 그러면 이제 엄마의 난자 또는 아빠의 정자에서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이것이 수정이 되는 그 수정란에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뇌전증의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정상적인 난자와 정상적인 정자가 수정란이 됐는데 네. 이 수정란이 배아기를 거쳐서 태아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수십만 번의 이 분열과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네. 또는 한 가지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조합이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유전자의 이상은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이나 치매 같은 그런 그 퇴행성 뇌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자의 이상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그런 병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MRI를 찍게 되면 이러한 뇌종양이라든가 네네. 또는 측두엽 뇌전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인 해마경화증, 해마라는 것이 이것이 기억력 중추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 해마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작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화. 그래서 해마경화증이라고 그러고 네. 또는 이소성 결절이나 피질 이형증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아주 미세한 병변이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네. MRI가 발전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이상에 의해서 뇌전증이 유발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뇌전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엔 이제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증상하면 흔히 이제 예전에 얘기하던 간질, 그러니까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서 쓰러진다.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자, 뇌전증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이 없을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뇌전증의 증상 그러면 발작의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경련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네. 소변을 지리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충격적 아니에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예,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뇌전증의 증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의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네. 또 이러한 그 대발작은 약에 또 잘 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대발작들보다는 갑자기 환자가 멍해지고 허공을 쳐다보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러면서 뭐 입맛을 다시거나 이렇게 손을 주섬주섬거리는 이런 부분 복합 발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뇌전증의 그 기전을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뇌가 동시에 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네. 이러한 전신 발작이 있고요. 또 이러한 정기적 현상이 한 군데에서만 나타나는 부분 발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네. 그 중간에 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는 이 네. 발작이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신경회로를 통해서 전체 뇌로 확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꼭 전신 발작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뇌전증의 증상은 정말 다양하고 환자마다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똑같이 발작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쪽 회로를 통해서 발작 뇌파가 전파가 되고 네. 어떤 사람은 저쪽 회로를 통해서 하니까 네네.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뇌전증의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한테 중요한 것이 뇌전증을 잘 듣고 환자로부터 그리고 이게 어떠한 발작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지 또 약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자,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 갑작스런 어떤 그 충격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좀 긴장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쉽게 증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그 몸의 상태가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뇌전증의 특징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고 없이 그렇죠. 네. 갑자기 멀쩡하다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뇌전증 환자들이 운전이나 수영이나 이런 사회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놀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습니까? 보통 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이나 이런 거. 네. 네. 아주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전조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조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게요. 이 뇌 발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뇌파가 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그 부위가 국한돼 있을 때는 의식이 명료하고 네. 무슨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뇌회로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 그때 의식을 잃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조 증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 환자는 부분 발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조 증상의 그 종류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뱃속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느낌, 네. 또는 갑자기 멍해지거나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한쪽에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느낌.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자꾸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또 아주 그 이상한 느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조 증상이 있고 나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은 환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은 시간.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가 갑자기 이제 발작 증상을 일으키면서 곧바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럴 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충격적이라 그렇지 네. 뇌전증 발작 시간은 짧습니다. 보통 한 1, 2분이면 회복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 정도에 걸쳐서 의식이 돌아오는데 또 발작이 일어날 때 그 보기는 참 안타깝고 좀 도와주고 싶지만 네. 민간요법으로 일어난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환자는 사실 몰라요. 그렇게 괴롭게 보여도 환자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모르고 깨어나서도 자기가 한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네. 중요한 거는 환자를 이제 모로 눕혀갖고 이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네. 그 호흡을 막는 그런 거를 예방을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옥기시 같은 거 좀 풀고 안경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옆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무슨 화로라든가 뭐 뜨거운 물이라든가 뭐 이런 네네. 거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 위험한 건 좀 이렇게 제쳐놓고 네네. 한 가지가 이제 환자들 중에 이게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벌리고 깨물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네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손가락을 넣었다간 이게 손가락에 잘리는 경우도 있고 딱딱한 거 넣었다간 이 치아가 부러져서 이것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주 최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항상 저절로 끝날 거다, 곧 끝날 거다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옆에서 환자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혹 이제 끝나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에 혼동된 상태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서성거리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걸 못하도록 하면은 환자가 난폭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요. 한 가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1, 2분 내에 끝나는데 5분 정도 지속이 되면 저절로 끝나질 않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예. 또 끝났다가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사 맞고 빨리 끝내야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뇌전증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의사가 청진기만 들고 진단을 내렸고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네. 아직도 뇌전증에서는 이 진단이 의사가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뇌전증을 확진하는 그런 진단 방법이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의사가 내리는데 일단 이제 의사는 환자들로부터 증상이 어떠냐, 네. 어떻게 발작을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내용을 잘 청취하고 또 이 환자가 뇌전증을 발생할 걸릴 그런 요인이 많으냐 그런 걸 이제 과거력이나 이런 거를 잘 듣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하고 이제 MRI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뇌파 검사는 뇌의 기능을 보는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뇌파에서 이 경기파라는 게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지금 이제 이 위에 4개가 왼쪽 뇌고요. 네. 아래 4개가 오른쪽 뇌인데 네. 왼쪽 뇌 보면 이렇게 이상한 그 파형이 보이죠. 네. 파동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경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찰이 되면 이 환자는 이 환자는 뇌전증이 있구나. 네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네. 이러한 게 나타나는 게 환자의 반수에서만 나타납니다. 50%에서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뇌파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네네. 약 80%에서까지 이런 뇌 경기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자들은 암만 여러 번 해도 뇌파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 이제 이제 뇌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MRI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MRI 검사는 굉장히 이제 이 뇌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검사인데 이게 사실은 1983년에 미국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처음 이제 장착이 돼서 네.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계하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기술이 자꾸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던 그런 뇌 구조물이 그 이상이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MRI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MRI 검사에서 어떠한 병변이 보이고 그것이 뇌파 검사나 임상적 소견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아주 좀 특수한 경우고, MRI 이외에도 이제 여기서 보는 그 펫이라고 네. 펫. 양자 방출 촬영 네. 이런 거는 이제 뇌의 포도당 대사를 보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오른쪽 측두엽에 지금 이 포도당 대사가 떨어져 있죠. 네. 또 이거는 이제 뇌혈류 검사라고 여기 위에서 보시면 발작을 안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뇌혈류가 떨어져 있다가 발작을 하게 되면 확실히 뇌혈류가 차이가 확 나네요. 올라가고 네. 이제 이러한 그 뇌혈류 검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은 이제 뇌전증 수술을 할 때 네. 어디에서 발작이 일어나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행을 하지 일반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험 있는 의사들은 이 환자가 뇌전증이 있다 없다. 또 뇌전증이면 어떠한 종류의 뇌전증이냐 이런 것까지 이제 알게 되죠. 네. 오늘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뭐 원인이나 또 진단 방법 여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셨을 텐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다들 속수무책이었죠. 뭐 치료 방법이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치료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치료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사실 그 뇌전증은 뭐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한 병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뇌전증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이 서서히 개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죠.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나누는데 일단 약물 치료를 해서 이 발작이 재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약물 치료의 성공률이 한 70% 됩니다. 70%까지요?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7명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뇌전증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재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고요. 대부분의 이제 약물 치료는 첫 번째 진단, 첫 번째 치료를 할 때는 한 가지 약물을 골라서 네. 그 단독약물요법을 하면 한 50%에서 우리가 성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만일 첫 번째 약물이 실패를 한다면 네. 두 번째 약물을 골라서 이제 단독약물요법이나 또는 병영 투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 환자의 약 15%, 20%, 한 15%, 20% 정도가 조절을 하죠. 예. 그렇게 되면 모두 합쳐서 한 70%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두 번째 약물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약물 치료의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2가지 내지 3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는 뇌전증의 종류 A 아니면 B다 이렇게 단순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이 한 15개에서 한 20개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가 이 뇌전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종류냐보다도 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약을 골라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임신을 할 환자다. 그러면 이제 타에 지장이 없는 약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고 네. 이 환자는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체중을
높이는 약은 우리가 고르면 쓰면 안 되죠. 체중을 낮추는 약을 골라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과거의 질병 중심의 약물 치료에서 이제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앞서 70%의 환자는 뇌전증 약을 먹고 발작 증상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복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 끊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급소를 찌르시는 말씀이신데요. 결국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약이라는 것이 발작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발작이 조절이 된다고 해서 약을 끊었다가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 소아의 경우에는 네네. 뭐 애가 이제 그 부모님 수라에 있고 뭐 위험한 행동만 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약을 끊어보고 발작이 더 이상 재발 안 하면 뭐 다행인데 예. 이 성인의 경우 특히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분야의 경우에서는 약을 끊고 나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40%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40%라도 그거 한번 일어나면 이제 운전 못하죠. 그렇죠. 또 가정생활, 뭐 사회생활 큰 지장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이 환자랑 잘 의논을 해서 난 그래도 끊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발작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약을 중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절대로 의사 단독으로 이제 3년 내지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약을 끊읍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성인의 경우에는 네네. 꼭 환자하고 상의해서 환자가 약을 끊기를 강렬히 원한다면은 그때는 뭐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죠. 예. 근데 지금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약이 100%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면 좋은데 항상 뭐 인체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표는 부작용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 발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컨디션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약물마다 다 그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병원에서 이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이 개발된 후에 한 10년 이상의 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제 발매가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한 그 부작용을 우리가 보면요. 네. 여서같이 뭐 어지럼증, 졸림, 운동실조 이런 것들은 용량을 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과민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피부 발진이, 알레르기 반응, 또 혈액학적 이상, 간독성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의사가 잘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태아의 기형이나 발육 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연구가 많이 돼 갖고 우리가 써야 될 약, 안 써야 될 약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주의하면 되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약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약은 시야 결손이 생기고 어떤 약은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콩팥에 돌이 생기는 약도 있고 그런 건 이제 그 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가 잘 알아서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이 다 약을 먹는데 네. 거기다 이제 이 약을 사용할 때 약물 간에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지 않은 약으로 골라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뇌전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만으로 모두가 다 걱정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약물 치료가 또 통하지 않는 환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비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밖에 없죠. 이제 비약물 치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소아에서 흔히 하는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죠? 그거는 이제 네.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열량이 섭취하는데 탄수화물 대신에
그걸 모두 다 지방질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질 위주의 식사인데요. 네. 그렇게 할 경우 이 뇌전증 조절이 상당히 잘 되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밥이나 빵을 먹지 않는다. 않고 그걸 다 지방으로 기름으로 다 대체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예전에는 정말 맛이 없어서 참 먹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영양사들이 많이 개발을 해갖고 네. 어느 정도 맛도 괜찮고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런 그 식사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케톤 식이요법을 하시려면은 그 여기에 전담 영양사가 있어서 이 영양 관리를 잘하고 이 약이 워낙 지방질을 많이 먹으니까 이거로 해서 부작용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전문적인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술적 치료죠. 네. 네.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가 사실 이 약물 치료에 반응 없는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커다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적 치료가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1886년에 네.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네. 뭐 오래됐죠. 그러다가 1980년까지는 미국, 카나다, 불란서 몇 개 센터에서만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한 100년 후가 되네요. 그렇죠. 영국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뇌전증 수술을 했고 지금 매년 한 400례 내지 500례 정도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의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뇌피질 절제술이라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발작을 일으키는 뇌 부위를 수술적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떼어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부위를 떼어내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럴 경우에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표적인 절제술인데 만일에 뭐 떼어내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 중추가 있어서 거길 떼어내면 반신불수가 된다. 또는 어느 말을 못한다. 네네. 그러면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럼 할 수가 없고요. 또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난다. 여러 군데서 일어난다. 네.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뇌피질 절제술이 아이디얼하기는 한데 아주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못합니다. 예. 정확한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한 후에야 네.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완화적 수술, 여기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든가 여기 보시는 신부뇌 자극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세포가 뇌전증을 일으키는 그 저항성을 좀 저층가시키는 거고 네. 또는 뇌파가 이렇게 다른 데로 파급되는 걸 차단해주는 네. 그런 수술인데 그러니까 발작이 완전히 조절될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수술 치료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뇌를 수술한다는 것이 사실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의 어떤 확률이 없다 보니까 혹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후유증에 대한 부담감도 큰 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뇌수술하고 나서 후유증 생기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후유증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각한 후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보통 100에 하나 내지 둘 정도 얘기하고요. 네. 심각하지 않은 경도의 후유증, 우리가 뭐 약간 불편하지만 별 네. 문제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후유증의 그 빈도는 한 3%? 100에 한 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사를 하고 충분히 검증을 한 후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의 한 10분이 계시면은 네네. 그중에 2분은 우리가 검사를 정밀하게 했는데도
당신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감수하셔야 되죠. 네. 자, 오늘 TV 닥터 어떻게 보면 아침 시간에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나 숨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뇌전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로도 또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뇌전증 센터의 이병인 센터장 오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옆에서 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내뱉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평소에는 건강하셨는데 얼마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 발작이 이제 뇌에서 일어나니까요. 뇌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뇌전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노인 연령층입니다. 네. 65세 이상. 그러니까 청년 때는 저 10만 명 중에 한 40명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노인 연령층에서는 10만 명 중에 한 120명 내지 150명이 발생을 하거든요. 서너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 이유는 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그 노인 연령층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선진 사회일수록 노인 연령층에서 뇌전증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제일 많은 게 과거에 중풍을 앓았던 분. 그분들이 한 40에서 50% 되고요. 네네. 또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10배 이상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뇌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정밀할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노인 연령층에서 제일 심각한 그 신경학적 문제가 중풍하고 그 다음에 치매, 세 번째가 뇌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드물지는 않고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노인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약에 비교적 잘 듣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뇌전증 분야의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시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좋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귀 기울이고 계실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네.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사실 뇌전증은 참 어려운 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불치병은 아니고요. 난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전 발작이 이제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약물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 2개의 약물에 잘 반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뇌전증 전문센터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이 적절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잘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 세계 그 많은 위인들도 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극복하고 세계 위인이 됐다는 그 말씀이 굉장한 위안과 함께 또 용기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약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생산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가족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뇌전증센터의 이병인 센터장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